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정리하는 시간,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부동산 공법은요, 2차 시험 과목 중에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손꼽히는데요. 암기로서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 용어를 이해하면서 풀어야 하고요. 또 중심 체계와 개념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 강의에서 저희가 그 부분 중점적으로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잘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석규 교수님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 이석규입니다. 오늘은 주택법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택법이 워낙 중요한 과목인데 첫 번째 강의에서는 주택조합까지 설명을 했고 두 번째 강의에서 주택상환사채, 그다음에 주택건설 절차,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검사 다 지었을 때 분양가 상한제, 그다음 투기과열지구 순으로 강의를 진행할 텐데 지금 이렇게 수험생 여러분들이 볼 때도 얘네들이 전부 다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주택상환사채는 워낙이 빈번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잘 외워놓으면 한 문제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다는 거. 용어 그대로 보면 빨리 용어를 익숙하셔야 되는데 주택을 지어서 돌려주기 위한 회사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세가 3억짜리 아파트인데 LH공사에서 2억 6천만 원 주고 우리 회사채를 사면 그 산 사람들에게 3년 내 집을 지어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억짜리를 한 2억 6천만 원에 집을 살 수 있는 자격이에요, 자격. 이 주택상환사채는 누가 발행하느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등록업자가 발행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등록업자 배웠는데 20호, 20세대 이상을 지으려면 국토교통부에 가서 등록하라고 했죠. 그래서 주로 기업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LH공사나 등록업자가 발행하는데 이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을 했다. 그럼 이걸 주택상환사채 매입한 사람은 3년 내에 이걸 집으로 돌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상환사채를 LH공사가 발행했을 때는 발행 주체가 망하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없는데 일반 건설회사는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록업자는 반드시 은행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 그런데 시험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상환사채 발행할 때 보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내면 틀리다는 것. 보증받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등록업자만 보증받고 이때 누가 발행하더라도 국토교통부에 가서 발행계획 승인받아야 한다는 것. 자, 시군구가 아니고 시, 군, 구로 내니까 국토교통부에 간다는 것. 심지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승인받는다라고 낸 적도 있어요. 국토교통부에 간다는 것. 그다음에 이 주택상환사채로 상환한 의무는 집을 지어서 돌려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명식으로 우리가 기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매입을 했는지 이름을 기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험 낼 때 무기명으로라고 합니다. 무기명은 채권의 소지자 이름이 표시가 안 돼요. 누가 지급 제시해도 그 금전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집이나 또는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토지상환 채권처럼 땅으로 돌려받는 것은 땅 주인이 누군지 이걸 산 사람이 누군지 이름이 원부에 표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명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무기명으로 나오면 틀리다는 것. 그다음에 주택상환사채는 주택법에 정한 바가 없으면 상법 중에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데 상법 적용한다라고만 알고 계셔도 된다는 것.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했다. 그러면 상환기간, 집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3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내가 주택상환사채를 매입을 했으면 LH공사에서 발행한 걸 매입했으면 적어도 3년 내 집을 지어서 나한테 돌려주란 얘기예요. 그러면 주택상환사채 상환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식으로 자꾸 질문을 내는 거예요. 3년 내 집을 지어 돌려준다는 것.
이때 그 3년이라는 것은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부터 공급계약 체결일까지가 3년 넘지 말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주택상환사채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중도해약할 수 없다는 것. 주택상환사채를 내가 매입하고 있다가 가지고 있다가 친구한테 돈을 받고 팔고 싶어. 이거 양도하고 매매를 하고 하면 3년 이하 징역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사고 팔고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매입을 하고 가지고 있던 사람이 세대원의 건무나 직장 발령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생업사 사정 등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한다면 이걸 팔 수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서울 시내에서 집을 지어 돌려주겠다고 LH공사에서 발행을 했는데 이걸 내가 매입을 했다. 근데 내가 집이 주소가 서울이었다가 직장 발령을 부산으로 받았다. 그럼 이거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 이때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을 갈 때만, 일부가 간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세대원 전원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한다. 내가 이걸 매입해서 가지고 있다가 우리 부모님 돌아가셔서 집을 하나 상속을 받아서 하나 생겼다. 글이 들어가면서 이걸 파는 것은 돼요. 이거 못 팔게 하면 1가구 2주택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할 때는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칙으로 주택상환사채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양도 등을 못하지만 여기에 해당한 사유가 있으면 팔 수 있다는 것. 특히 해외에 거주할 때 2년 이상 체류한다든가 할 때 전원이라는 것. 전원. 그래서 이런 포인트는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런 사유가 있으면 매매 등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것. 원래는 안 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주택 건설 절차는 다음 파트인데 이거는 잘 보시면 건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건축이 아니란 얘기예요. 건축이라는 것은 개별 건물 짓거나 주택을 지어도 30세대 미만을 지을 때는 건축이란 용어를 써요. 그러면 건설이란 말은 30세대 이상 집단적으로 지을 때 건설이란 말 써요. 그러면 주택법은 건설, 그러면 건축법은 건축. 따라서 주택법에서 주택을 건설할 때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 사업계획 승인이란 말 나와요.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건설할 때 건축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는 것. 그럴 때 단독주택은 30호 이상 짓거나 공동주택을 30세대 이상 지을 때는 건축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는 것. 자, 여기서 지난 시간에 등록업자는 20호, 20세대 이상 지을 때 등록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을 낼 때 단독주택 20호 이상, 공동주택을 20세대 이상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받고 라고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단독을 30호, 공동을 30세대 이상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받는다. 단, 단독주택이라도 50호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되는 예외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를 들어서 한옥, 요거 하나는 봐놓으셔야 돼요. 한옥을 지을 때는 50세대 이상만 사업계획 승인받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양천구에서 신정동에 한옥을 45세대를 짓고 싶다. 건축 허가만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한옥을 60호짜리, 만약 60가구짜리 한옥을 짓고 싶다. 서울시에 가서 사업계획 승인받아야 돼요. 그래서 한옥은 50호로 하고 그 다음 공동주택을 30세대 이상이라고 했지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주택이라면 50세대로 인정을 해줘요. 단지형 연립,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 3가지 중에 2가지가 나와요. 단지형 다세대 주택 지을 때는 요 요건을 갖췄다면 50세대 이상일 때만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돼요. 그러면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주택 지을 때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9평이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지의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을 확보했다면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주택 지을 때 50세대 이상 지을 때만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라고 할 때 사업계획 승인권자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안 받는다는 얘기는 건축 허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건축 허가권자는 배운 대로 하면 시, 군, 구청장이에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안에서 30세대 미만, 30호 미만을 지을 때는 구청에 가서 건축 허가만으로 지을 수 있지만 30세대 넘어가면 서울시에 가서 사업계획 승인받아야 돼요. 절차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가 복잡해질 때 예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은 30호 이상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 그러면 이 29호 이하일 때는 건축허가. 한옥을 50호 이상 사업계획 승인. 그럼 49가구 이하면 건축허가. 법 적용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도 30세대 이상일 때 그러면 29세대 이하면 건축허가. 그 다음 단지형 연립 등을 지을 때 50세대인데 49세대 이하면 건축허가. 그래서 30, 30이라고 외워놓고 50, 50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도시정비법 내용인데 할 때는 50세대 이상 지을 때만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승인권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건축 허가권자하고 다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30세대 이상 지을 때는 만약에 대지 조성하는 면적이 10만 이상이라면 시, 도지사나 대도시 시장한테 간다. 대도시라는 것은 50만 이상의 시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시도 대도시라는 얘기는 특별시, 광역시나 도지사, 대도시 이상, 수원, 성남, 안양, 부천처럼 이상에 가야 되는데 만약에 10만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아파트를 지을 때 대지를 조성하고 아파트를 짓는단 말이에요. 10만이 안 되면 10만이 이상이면 대도시 이상에 가야 되지만 10만 미만의 땅을 조성해서 아파트 짓는다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가는 건 똑같은데 그 다음에 시장운수 즉 도지사에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 예를 들어서 경기도 시흥시에서 아파트를 짓는다. 건설회사가 대지 조성을 7만 제곱미터를 조성해서 500세대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하면 자 10만이 안 되는 땅을 조성해서 30세대 이상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경기도지사한테 가는 게 아니고 시흥시장에게 건축허가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원도는 대도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아파트를 지을 때 대지 조성하는 면적이 10만이 넘어가면 무조건 강원도청에 가야 돼요. 10만 안 되면 도청에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해당 시군에 가서 사업계획 승인 받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안 해도 되니까 머릿속에는 뭘 기억하냐면 30호 30세대, 50호 5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냐 아니면 안 되면 건축 허가를 받냐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 또 살짝 주의할 점은 만약에 국가나 LH공사가 아파트를 짓고 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면적 세대수 관계없이 무조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아파트를 500세대, 1000세대 짓겠다고 사업계획 승인받았다라고 하면 공사 착수를 해야 돼요. 공사 착수할 때 사업계획 승인받은 날부터 5년 내 공사 착수한다는 것. 원래 3년이었다가 5년으로 법 개정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배울 때 건축 허가 받았으면 2년 내 착수 안 하면 허가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1년 연장해 주고요. 그런데 집단적으로 지을 때는 5년 내 착수하면 돼요. 그리고 1년 범위에서 착수기간 연장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이번 시험도 나온 문제입니다. 만약 공구별로 분할한다 하는 것은 공사를 구간별로 나눠서 한다는 얘기예요. 6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지을 때는 여러 개 공구로 나눠서 할 수 있어요. 1공구, 2공구, 3공구 해서. 그러면 최초로 공사 진행하는 제1공구는 5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1500세대 지을 때 1공구, 2공구 나눠서 한다라고 하면 최초 공구는 5년 내 공사 착수하면 되고
나머지 공고에서는요, 착공 신고일부터 2년 내만 공사 시작하면 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좀 침착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3,000세대 아파트 짓는다, 공구별로 나눠한다, 최초 공사 구간은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고 5년 내 공사 시작하면 되고, 나머지 공구는 착공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착공 신고 후 2년 내 하면 된다는 것. 그다음 이렇게 해서 다 지었으면 사용 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용 검사랑 사용 승인은 다르다는 것.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은 사항은 사용 승인,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사용 검사. 그래서 우리 주택법은 사용 검사, 건축법은 사용 승인 다릅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아파트를 지었다. 누구 찾아가서 사용 검사를 신청해서 받느냐? 시군구란 사실. 우리 부동산 공법은 매 시간마다 시군구,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의 행정 주체들이 나와요. 그 행정 주체를 틀리게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 그래서 사용검사는 시군구청에 가는데, 만약에 국가나 LH공사가 사업 주체로 아파트를 지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 가서 사용검사를 받는다는 것. 그런데 사용검사 신청 들어가면 15일 내에 완료해서 사용검사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사업주체 건설회사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다. 공사 도중에 부도가 나서 시공보증자가 사용검사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설상가상 여기마저 부도 등으로 부도 파산 났다. 사용검사 못 받으면 입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 아파트 분양 신청해서 당첨된 사람, 중도금을 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표회를 만들어서 시공자 정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은 지문으로 툭툭 나온다는 것. 그 다음에 사용 시기는 다 지었으면 사용검사를 받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시 사용 승인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럴 때 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 동별로 공사 완료되면 동별로 임시 사용 승인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동이라고 하는 것은 동민 여러분 할 때 동이 아니고 이런 동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대지조성 사업은 구역별로 공사 끝나면 임시 사용 승인 받지만, 임시 사용 승인 대상이, 이 부분은 워낙 중요한데, 공동주택이라면, 자 아까는 이제 단독주택이었거든요. 공동주택인 아파트 등이면 임시 사용 승인을 동별로 받는 게 아니고 세대별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러면 아파트를 지었을 때 109동이다라고 하면 이 109동, 동이고 전체고, 그 다음 109동에 101호, 102호, 201호 나오면 요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라는 것은 입주를, 사용검사 받고 입주를 했는데 그 중에 땅의 주인이 일부가 소유자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대지권의 목적인 땅이 입주자들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것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주를 했는데 10,000평의 땅에 아파트 들어섰는데 그 중에 200평이 입주자 것이 아닌 딴 사람 땅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주택의 소유자들은, 입주한 사람들은 단지 전체에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에 따라 사용검사 받은, 그러니까 원래 땅 주인이 따로 있는데 등기 명의만 가진 사람이 건설회사에다가 땅을 파는 수가 있어요. 건설회사는 그걸 모르고 샀다가 진정한 권리자 따로 있는데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했어. 그러면 원래 땅 주인이 그 땅 내 땅이니까 돌려달라. 그러면 땅 주인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실소유자에게 그 땅을 시가로 입주자들이 우리 입주자한테 팔아달라고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도라는 것은 팔아서 소유권 넘겨달라는 거예요. 이때 시가로 그 땅을 사야 됩니다. 공시지가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 이때 주택 소유자들, 입주자들은 대표 선정해서 매도 청구에 대한 소를 제기한다. 예를 들면 땅 주인의 일부가 달라졌는데 입주자들이 그 땅 팔아라고 할 때 쉽게 팔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때 주택 소유자 전체 4분의 3 이상의 동의받아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승소를 했다. 그 소송에 대한 판결은
소를 제기한 대표자들에게만 효력 귀속하는 게 아니고 전체 소유자들이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그 땅이 전체 대지 5% 미만일 때만 매도 청구를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실소유자가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2년 내 매도 청구를 위한 소를 제기하고, 그 다음 그 비용은 원 건설회사에다가 전부 구상권 행사에서 받아낼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분 숫자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고 언론에 뉴스가 자주 나와요. 분양 가격을 건설회사가 국토교통부에서 정해준 가격보다 비싸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저렴하게.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아서 아파트 짓거나 공공택지가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한 곳 둘 중에 하나라는 것. 여기서는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마음대로 가격 못 받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공공택지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든 도시형 생활주택 짓거나 경제 자유구역에서 아파트 짓거나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을 짓거나 150m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는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광특구 자주 나옵니다.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 경제 자유구역, 도시형 생활주택. 자,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 요 기준 세 가지 중에 하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때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 즉 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자, 10월 달에 지정한다라고 하면 과거로 소급해서 7, 8, 9, 석 달간 그 얘기입니다. 석 달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것. 매매가 상승률 10%라는 얘기는 5억짜리가 석 달 만에 5억 5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거나 3개월간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에 2배 이상 증가됐거나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연속 석 달간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대 1. 자, 이 부분들은 빈칸으로 시험 낼 수 있어요.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요새 언론에 뉴스가 많이 나오는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하고 투기지구는 다릅니다만 투기과열지구는 아파트를 당첨됐을 때 당첨된 분양권에 전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당첨됐을 때 그 당첨된 분양권을 일정 기간 못 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막 당첨돼서 피를 받고 팔고 싶다, 못 판다는 얘기예요. 그럼 투기과열지구는 누가 지정하느냐?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지만 시도지사인 지자체도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난달에 28회 시험 나온 것. 어딜 대상으로 하느냐 할 때, 자, 아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석 달간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2달간이에요. 그래서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1 초과했대요. 5대1. 그러면 7월 달, 8월 2달간 분양을 받았는데 5대1 초과했다. 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얘기는 소형주택이란 얘기거든.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했다면 투기과열지구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대상 나오면 2개월이라는 거, 3개월이 아니고 그 다음에 경쟁률이 5대 1 초과했거나 소형 아파트의 경쟁률이 10대 1 초과한 곳이라면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고, 그러면 나머지도 있는데 나머지는 잘 안 나옵니다만은 요거 하나, 주택 분양 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돼 가지고 물량이 줄어드니까 주택 가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길 대상으로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전매 제한은 묶여버리면 언제부터냐? 입주자 모집을 해서 최초로 계약 체결한 날이 아니고 가능한 날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라는 얘기는 만약에 당첨됐다, 3월 1일부터 2일간 분양 계약을 하자라고 통지가 와요. 그러면 계약 체결한 날이 아니에요. 3월 1일 날이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이니까 이때부터 전매를 못해요. 그리고 이전 등기란 얘기는 중도금을 내고 다 지으면 잔금을 치르고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해요. 등기할 때까지 못 파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5년간 못 판다라고 시험을 내요. 등기할 때까지 못 파는데 그거 기간이 5년 초과하면
전매 제한 기간은 5년으로 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투기과열지구인데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다가 말다가 5년 넘어도 다 못 지었다니. 그러면 6년, 7년 제한하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길어도 5년 넘지 마라. 그러면 결론은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내 이름으로 등기할 때까지 못 판다. 그럼 등기하면 팔 수 있냐? 등기하면 내 물건이지 분양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분양권을 못 팔게 하는 거거든. 투기과열지구는. 그러니까 등기할 때까지만 못 판다. 입주 후 전매 가능이 바로 이 얘기예요. 등기 안 해도 5년 지나면 팔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중도금을 내는 기간이라 하더라도 등기 안 했더라도 예외를 또 인정해요. 사업주체 동의 받으면 해서 그 예외가 바로 이 부분이 워낙 중요한 거예요. 세대원에 또 나옵니다. 건물이나 생업상 사정 등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니. 그럴 때는 사업주체 동의 얻으면 분양권 팔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도 예를 들어서 수도권으로 이전할 때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 수도권이 아닌 곳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상속받았다든가 해외로 가거나 2년 이상 갈 때는 가능하다는 것.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주는 것도 허용하고 배우자인 상태에서 증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 만약 이 예외가 아니고 만약에 팔았다 그러면 징역이 3년 3천만 원 대상이 돼요. 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여기 있잖아요. 배우자에게 증여 이것까지 허용이 돼요. 위반하면 행정벌로소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주택법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주택법에 이 정도면 기초가 됩니다. 이만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석규 교수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투기과열지구까지 주택법 마무리해봤는데요. 헷갈리는 부분 잘 짚어주셔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행위주체를 좀 바꿔서 이 문제를 헷갈리게 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나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